기록을 안 했네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러나 지금까지 일기나 메모하마 하던 내가 갑자기 글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2년 전에 글쓰기 책쓰기 특강과 수업 등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힘들지만 한 장 한 장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이 5줄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2015년, 16년 이럴 때도 15년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5줄 이상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글을 쓰면서 정말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만 더 쓰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2015년도에 이제 글을 쓰면서 진짜 모멘텀 책 그 초고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써가지고 2장을 썼어요. 이렇게 한 꼭지를. 그래서 그러다가 그 모멘텀 원고를 다 쓰고 나서는 정말 다른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책 쓰기 원고 완성할 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포기하다가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제 글쓰기 선생님이 그 이제 두 번째 만난 지금 제 글쓰기 선생님, 책쓰기 선생님이신 이은대 작가님 만나면서 2016년도에 꽤 오래됐죠. 제가 서울 1차 때 이은대 작가님 처음 수업하실 때 제가 그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부님 강의 듣고 책 보면서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책 도전할 때,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미친 실패력 책 공고를 쓰면서 그게 이제 사부님이 이제 짜주신 목차와 제가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합쳐가지고 냈던 책이거든요. 두 번째 책이. 그래서 그때 그 시점부터 제가 그 블로그를 한번 키워봐라. 이 작가님 말씀이. 또 최선 작가님도 같이 할 때. 그래서 뭐 책무한대 최선 작가님이나 이제 뭐 인대 작가님들 다 그때 그 시기에 제가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최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블로그 글도 한번 써보자 해서 블로그 글을 쓰면은 이게 SNS 글을 올리면 글쓰기 실력이 는다 해서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책 쓰기 원고를 따로 쓰고 이제 글쓰기 실력을 키우려고 블로그를 따로 썼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는 그걸 합쳐서 이제 책 쓰기 원고를 활용했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그 시점에 썼던 거예요, 이게. 2016년, 17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블로그 글을 조금씩 매일 올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어떤 글을 올릴까 글감을 찾다가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 한번 그 내용을 쓴 건데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쭉 해가지고 아직도 저는 초보 작가를 생각한다. 전 지금도 아직 초보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냈지만. 왜냐하면 글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지만 매일 조금씩 쓰다 보면은 계속 좋아질 거라 믿고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몰라요. 임준희 선배님이나 박정 선배님도 그렇고, 김재 선배님도 김태현 선배님도 그렇고, 내가 글을 썼을 때는 자기가 글을 얼마나 잘 쓴지 몰라요. 그 실력이 있는지 모른다고. 뭐든지. 임준희 선배도 아마 생각해보시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본인에게 이제 손이 익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게 계속. 본인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삼자가 봤을 때는 처음에 글을 썼던 거랑 나중에 글을 썼던 거랑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는 걸 보거든요. 박정 선배님도 특히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매일 쓰다 보면 어떻게 익숙해지면 는다. 그래서 좋아지는 거는 시간이 투자하면은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제가 글을 쓰는 게 뭐냐. 그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이름을 퍽 날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을 내고 나서도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밖에 나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한 권의 책을 낸 그런 작가일 뿐이었다. 진짜 거짓말하고 모멘텀 책 내고 나서 제가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막 진짜 머리 힘주고 막 일부러 제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끼고 다녔어요. 그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이게 이 책이 대박이 나겠구나.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한 달 만에 서점에 이제 서가에 꽂혀 있고 매대 있던 책들이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면 아무도 뭐 제 입으로 제가 작가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는 이상 황상열이 뭐한 사람인데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래도 변화는 있었다. 그게 뭐냐?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그 글을 쓰는 보고 매일 힘을 얻거나 감동을 받더라.
블로그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도 작가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동기부여가 되는지 몰라요. 선배님들은 제가 글을 쓴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는 글을 쓰기가 싫다했다는 거. 일단 그 시절에 되게 힘들었지만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쓴다. 한번 선배님들도 글을 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나를 찾고 싶어서,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게 제 첫 번째일 거예요. 윤진이라는 사람, 박준이라는 사람, 김철근이라는 사람, 우리 김수라는 사람. 지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국회에서 박준희 선생님은 140년 동안 국회에서 일을 하고 그런 정체성이 다 있지만 그런 거는 진짜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남 탓, 세상 탓만 하던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글 쓰는 것 자체가 왜 나를 제대로 마주하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그 괴로움을 좀 느끼게 되더라. 글을 쓸 때는. 그리고 쓰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 글쓰기는 나를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제 글쓰기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가 돼서 성장시켜주는 무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만났다. 선배님도 글쓰기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삶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쓰기는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 10월 2일 날 뭘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0년 전 10월 2일 그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렇지만 그때 어렴풋이 뭘 했다라는 게 특별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일생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날이나 배우자하고 처음 싸웠던 날이나 결혼하고 나서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거는 그런 큰 이벤트들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생겼던 본인의 기억에 내일에 박혀 있다고요.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날의 기억들이 완벽하게 1분 1초,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생각이 나시겠어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흩어졌던 그 기억을 지금의 상상력 선배님 더해서 쓰는 것이 글쓰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을 섞은 게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자책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때 희미했던 기억인데, 그거를 나는 내가 조각을 맞추는 게 사기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게 뭘 더 씌워가지고 되게 포장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상력을 더해서 덧칠하는 것 뿐이다. 덧칠하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고 그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선배님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은 선배님들이 그 세세한 그때 경험을 신경도 안 쓴다. 글감에 대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지 선배님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옛날의 기억들을 덧붙이면서 되살아나게끔 선배님들이 얘기만, 자신의 스토리텔링만 잘 만들면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현인들이 고대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들, 유명 인사들, 셀럽들이 매일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그러니까 글쓰기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남기기 위한 기록을 위해서. 우리 여기 김수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수란 TV라고 좀 써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박준 선배님도 나중에 뭔가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도 있죠. 윤진 선배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도 있는 세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예전 세대들은 어때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써가지고 후대에 남긴 것밖에 없었어요. 기록물이. 근데 그림은 어때요? 그림은 또 그리려면 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글은 어때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림보다 글쓰기가 진입장벽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소크라테스든지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말로써 그냥 이렇게 한 편이고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지면서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요새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근간이 뭐다? 후대 나를 남기기 위한 모든 역사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뭘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글로 적어진 기록물을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했던 게 첫 번째는 뭐다? 나를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뭐다? 글쓰기다. 그리고 플러스로 매일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쓰면서 그 위인들도 같은 영혼에 대화를 했다고 하죠. 영혼에 대한 뭐예요? 나 말고 지금의 육체의 나 말고 나 다른 다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나와 대화를 하는 도구가 글쓰기였다. 그래서 그 글쓰기가 영혼의 대화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대화로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지금 어떠세요? 자신을 돌아본 영혼의 대화로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혼하고 대화는 무섭죠.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 몇 개만 추려볼게요. 글쓰기가 왜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또. 이거는 기술적인 거여서 지금 선배님들 직장, 집, 거기서 아이들과 남편과 또 상사들한테 보고할 때 보면 말하죠. 근데 말하면서 또 글로도 옮기죠. 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직장이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업무나 지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본이 된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글쓰기를 통해서 평가를 받죠. 글을 쓰거나 시험을 풀거나 말하고 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말과 글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차이가 뭐다? 말하는 거는 한번 내뱉으면 끝이지만 글은 계속 남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글쓰기다. 그래서 스피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글쓰기가 오히려 이 내 업무나 지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도구 기반이 된다. 그리고 글쓰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한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표현이 가능하죠. 글쓰기는 성향이나 감정도 들어가요. 그 사람의. 어쩔 수가 없어요.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몇 번 읽다 보면은 아 이분이 어떻구나. 윤진선배 같은 경우는 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되게 트라우마가 많구나. 그리고 박준 선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꾸준함의 달인이다. 그래서도 그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쓰되 이제 딱딱 체계해야 되는 글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남자지만 감성적인 글도 많이 쓰고 또 어떤 노화도 많이 쓰고 그런 어떤 좀 약간 물 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몇 개는 이제 또 읽어보시면 알겠고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복잡한 설명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글쓰기는 뭐예요? 말은 어차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생각해서 바로 나오는 필터가 뭐예요? 말이죠. 근데 글은 어때요?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조금 가치 있게 더 던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와 자신한테도 복잡한 내 입장을 설명할 때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쓴 윤지 선배님이 닥치고 글쓰기 그 서평을 봐도 이미 한번 책을 읽고 글을 옮겼기 때문에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진 선배님한테 제 책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로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쓴 글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글쓰기가.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해서 나온 그거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제 상사한테 보고할 때도 그냥 말로 하다 막 된통 깨지는데 한번 글로 써가지고 갖고 가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깨진 횟수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왜 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싫은가 봐요. 맨날 이진공격하고 제가 뭐 그래도 직장 생활은 뭐
옛날에는 되게 그런 게 일희일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거든. 아, 그래, 걔야 지져라. 막 그러면서. 그게 글쓰기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제공해도 도움이 된다. 누구한테 어떤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을 해주실 때 문자 메시지나 그냥 글로써 출력해서 그냥 주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말로 하잖아요. 감정이 실려요. 왜 그따구로 하세요? 글이 왜 이래요? 말과 글이 그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잘 다듬어서 그냥 문자를 보내시면 사람이 덜 기분 나쁘다. 제공할 때도.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때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글감 찾을 때 글감 노트 쓰라고 하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쓰기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사고 능력을 하게 하고 가장 현재 필수적인 글쓰기는 누구나 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아직 그거를 의식을 못한 것 뿐이다. 글쓰기는 이런데 내 입장을 정리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리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선배님들이 글쓰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글들은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는 묻어진 그 자존심만 셌던 사람이라서 자존심만 셌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열등감에 쩔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윤진 선배 같은 경우가 어릴 때 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아직도 누구한테 의존을 많이 하거나 남한테 기대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그 우월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기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가장 필요한 게 그 방법이 하나 글쓰기예요.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선배님들 하나하나가 다 진짜 이 우주의 귀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귀중한 존재들이고. 글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자신을 되게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자존감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 쓰다 보니까 저도 자신감 생겼고, 제 글을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보다는 정말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을 쓰면은 자존감을 높아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요. 세 번째로 대한민국 1% 진짜 작가가 될 수 있다. 전자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전자책을 내고 종이책을 내서 서점에 유통시키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끝까지 쓰는 사람들이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책을 냈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 뭐가 있다? 내 콘텐츠를 만들고 결국 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갖고 선배님 글을 계속 써보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진짜 작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책 서점에 깔리는 그런 기분 느껴보시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는 책을 낼 때마다 제 결과물을 받으면 하루 종일 끼고 다녀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이 어떻든 간에. 왜? 제가 노력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쳐 또 나왔기 때문에. 닥치보스의 책은 항상 들고 다녀요. 요새. 그냥 제가 지금 가장 아끼는 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 책을 쓸 수 있을까 했었는데 어떻게 글쓰기 책을 또 내게 됐어요. 분야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 글을 쓰라고 했는데 어때요? 글쓰기가 어렵다. 글을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어렵다. 채팅창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글 쓰기가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 1번. 그래도 이제는 수월하다, 쉽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1번, 2번. 김태형 선배님 2번이시네, 2번. 좋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1.5, 2.5, 3 이런 건 저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겠습니다. 안 치시는 분들은 채팅창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글을 안 쓰셔서 아직 모르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예. 1위 뭔지 2가 뭔지 전부 아,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글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게 많아야 되는데 글쓰기가 쉽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글쓰기가 어렵긴 어렵죠. 저도 그래요. 쓸수록 계속 어렵다.
우리 김태형 선배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단 쓰자. 뭐든지 일단 시도를 해야죠. 뭐 어렵다고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쓰지 맙시다 하고 닥쳐 글쓰기 다 종료할까요? 그냥 이 과정 다 끝마치고 글쓰기는 최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강의로 갈까요? 그래도 일단 쓰자는 거죠.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그 김두란 선배님도 같은 경우 쓰고 싶다. 윤재 선배님도 내가 쓰고 싶어요. 그래도 쓰고 싶어요. 마음에서 막 일어나겠죠. 그러면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바뀔 겁니다.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럼 쓰시겠죠. 쓰자. 여기까지 쓰시겠죠. 그럼 쓰는데 지금 제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황래 작가가 그냥 쓰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만의 글을 그냥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걸 어떻게 하자? 요령과 기술을 익혀서 여기다가 계속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뭐가 된다? 책을 내는 저자가 되거나 더 글쓰기가 익숙해지는 작가가 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다? 쓰고 싶다라는 여기서도 멈춘 사람이 많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써야죠. 뭐든 써야 어때요? 시도를 해야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글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래서 뭐다? 닥치고 쓰자라는 얘기가 선배님들이 일단은 써야 글쓰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잘 쓰거나 더 내가 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은 글쓰기 강의나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또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걸 갖고 적용을 시켜야지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쓰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우리는 함께 쓰자. 같이 쓰다 보면은 하는데 결국에는 같이 쓰자고 해도 글쓰기는 어떤 작업이냐? 선배님들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고독의 과정이에요. 글쓰기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쓰지만 결국에는 혼자 써야 되기 때문에 고독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근데 또 글쓰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쓴 글이 다른 분들에 보여주기가 부끄럽다. 다시 한번 질문 갑니다. 여전히 내가 쓴 글이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는 질문은 1번, 아니다 2번. 채팅창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내 글, 내 글이 2번. 우리 김수란 선배님은 그냥 내가 당당하게 유튜브를 찍으시니까 내 콘텐츠는 내 거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내가 쓴 글이 다른 분들이 보여주기 부끄럽다. 예, 김정 선배님 손을 드셨습니다. 네. 손든 이유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근데 부끄러우신 분이 손을 잘 드십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할까요? 또 그만 써야 될까요? 그만 쓸까요? 자꾸 닥치고 쓰라고 하는데 그만 쓰자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항상이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부터 자유적으로 준다. 우리가 흔히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게 지인들이 그래서 그래요. 박준 선배님이나 김선 선배님이나 또 김정 선배님 우리 계신 선배님들이 내가 쓴 글을 보여줬는데 내 배우잖아. 내 아이들이 딱 봤는데 네가 무슨 글이야.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그래요, 저는. 그나마 요새 이제 집사람이 그래도 책을 조금 내니까 작가라고 몇 번은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쓴 걸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두 번째 책 미친 실패로 책 냈을 때 거기에는 제 옛날 이제 결혼 전에 연애담을 실었다. 그래가지고 그 연애담을 실었는데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그 전에 익스 프렌드로 하죠. 그 전 여친의 전 남친 얘기를 누가 궁금하겠어요. 그쵸? 그거를 저는 과감하게 썼다. 그래가지고 미친 시백 책 나올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어머니랑 여동생이 미리 알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 미친 거 아니냐? 어머니랑 여동생이. 언니 아니야. 태학이 아니야. 나중에 집사람이 술을 먹고
내가 다른 남자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노린 거다. 뭐냐. 그 책이 말씀드렸죠. 유진시평 책이 주구장창 제가 실패했던 얘기만 썼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책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여성 독자들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런 글이 들어가야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타겟이 넓어지겠구나. 그래서 관철시키고 제 의도대로 됐어요. 지금 나온 책 중에 닥치고 교수의 지금 나온 책을 만나자 그 나오기 전까지 땅 묵히지 마라 책 전까지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자 선배님들이 내 글을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내가 작가라는 사람은 뻔뻔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잘 드러내야 그거 왜 신경 쓰세요? 그냥 내 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스러워져야 첫 번째 자세였거든. 작가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가 뭔 책을 내? 아니, 그냥 내가 좀 내려고. 아, 네가 무슨 책을 내? 비아냥게 막 이런. 근데 거기에 또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쑥 들어가시는 분들 막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막 비비꼬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야, 내가 책을 내면은 어? 내가 손에 장을 쥐신다 하는 애들한테는 그 장 쥐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책 내시고 걔 앞에 가서 던지세요. 책 냈으니까 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은 1%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99%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책을 쓰든지 글을 쓰든지 신경 쓰겠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SNS 포스팅과 책 순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제 글을 누구는 싫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나한테는 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는 결국 나를 토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99%를 모르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쓰자. 지인들이 뭐라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부터 자유스러워지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 남을 돕는 글,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 남을 위로하거나 치유해 줄 수 있는 글을 써서 남을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글을 쓰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그런 글을 쓰자고 계속 제가 그러는데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꼭 어디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김지현 선배님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 낙서는 그만해 주시고 김지현 선배님 이거 지워주시겠어요? 일단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주제는 다 있다. 행복, 사랑, 죽음, 삶, 취업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선배님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주제는 다 있다. 보편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어떻게 하자? 그 주제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봐가지고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그냥 쓰자라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조금만 비틀어서 내 얘기를 쓰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윤지 선배님의 인생이 따로 다르고, 소란 선배님 지금 인생이 다르고, 김천 선배님 인생이 다 다른데, 같은 사랑 얘기를 쓰더라도, 그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사랑 얘기가 다 다를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에서 내 새로운 관점을 똑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있는 주제예요. 주제인데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쓰다 보면은 100개 다른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장님이 요거 좀 지워주시겠어요? 아까 화살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우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될까? 어떤 글을 써야 될까? 네 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일상과 내 일상과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자.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글을 쓰자. 일상을 쓰는 글은 뭐예요? 일기예요, 일기.
일기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일기를 쓰되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까지 줄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떤 글이 돼요?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일기부터 쓰기 시작하자. 내 일상과 관찰하는 것부터. 아시겠죠? 이게 일기에서 출발해서 독자를 위한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에세이가 된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김수란 선배님이나 윤진 선배님이나 누구의 엄마, 누구의 뭐 배우자, 자신의 이름을 만약 잃어버렸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나, 진짜 나, 김수란, 윤진이, 박정일, 김철근이란 내 이름을 걸고 김승자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냥 가볍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을까? 24시간 동안 무엇을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을까? 이런 글감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닥터블스에게 주제를 보시면 그런 주제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배님들에서 한번 질문을 끌어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내 경험을 끌어내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끌어내자.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쓰자. 네 번째로는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준 시대가 됐고 중수가 기초 지식을 알려준 시대가 됐죠. 누구나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메신저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정 선배님 말씀하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다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세미나 열어가지고 사람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윤진 선배님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내가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뭐 김수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앙송하는 유튜브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갖고 그런 글을 써보세요. 블로그에 매일 하나씩 그런 노후화에 대한 글을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나. 그게 모아서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지식이나 경험인지 그런 걸로 한번 써보자. 남이 불편을 하거나 궁금해하는 것들 노하우,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이거예요, 4번. 그게 메신저 역할이에요. 박형욱 코치님이 메신저 키우고 메신저 책을 막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 담기는 책들이에요. 저는 글쓰기 메신저죠. 따지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글쓰기 메신저고 뭐 땅 투자나 이런 거 강의하니까 그런 분들 도와주는 또땅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윤진 선배님 같은 경우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뭐 헤어 디자인하면 그 디자이너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정 선배님 같은 뭐 공무원을 하시고 계시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글들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 글들을 써보자. 에세이, 자기개발, 실용도 다 쓸 수 있겠죠. 이 네 가지만 갖고 써도 이 세 가지 소설 빼고는 다 쓸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매일 한번 선배님들이 이제는 글감을 자기가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찾아놓고 매일 하나씩 올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이다 보면은 작품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쓰자?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 기본은 사실과 느낌 구성 쓰자. 하나 기억을 하세요.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결론. 경험, 감정, 결론 순으로 쓴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경험, 감정, 결론. 경험, 감정, 결론. 쳐보세요. 노션도 하시는군요. 경험, 감정, 결론 한번 쳐보세요. 경험, 감정, 결론을 쓴다. 토론에 내 경험을 쓰시고 본론에 내 감정을 쓰신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거기에서 느낀 결론과 의미 부여를 쓰자. 일단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게 짧다고 하시면은 이 중간에 뭘 쓰자? 인용.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인용은 글이 짧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데서 그 책과 관련된 어떤 그 주제와 관련된 다른 책이나 뭐 영화나 이런 인용을 하셔가지고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이런 순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러는 게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는 남의 글, 뒤에는 나의 글로 쓴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이런 대사 같은 거를 쓰시고 뒤에는 내 생각을 적어보시는 게 가장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보다 앞에는 남의 글을 쓰고 뒤에는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경험이나 내 눈앞에 관찰하는 글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자? 묘사를 하자는 거예요. 묘사.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자. 소설책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어디에 갔다, 어디에 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가셨으면은 그 과정을 다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뭘 타고 가면서 뭘 봤다. 이런 거를 보이는 그대로 다 묘사를 하면은 글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는 독자들이 상상을 하게끔 하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보이는 관찰하는 걸 어떻게 쓰자?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자. 세부적인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느낌을 표현할 때, 느낌은 내가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글을 쓴다면 직접적으로 내가 김선 선배님이 내가 시를 낭송하다가 울었다 이게 아니라 시를 낭송하다가 시를 낭송하는데 갑자기 울컥했다. 내 눈에 뭐가 만져진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 묘사로 그 상황을 내가 왜 슬펐는지의 그런 묘사에 대한 글을 좀 길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지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딱딱 단편적으로 딱딱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담백하게 내가 왜 이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손에 힘이 풀렸다.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그 상황에 딱 보고 독자들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아, 힘들었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정을 쓰실 때는 감성적인 묘사로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라. 직접적 언급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독자들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슬펐구나.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제 개념을 투입하자는 건 뭐냐면 과거, 미래의 글 쓰실 때 이제 그 어미에다가 뭐뭐 했다,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제 의미를 어미에서도 부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 글을 통해서 예전에 과거의 경험들을 몇 개를 넣어가지고 치환을 하는 거죠. 과거의 직접적인 경험을 넣어서 이런 에피소드 넣어가지고 시제 개념에서 옛날에 이랬는데 요새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직접 경험은 뭐예요? 직접 해보신 거고 아니면 간접 경험은 뭐예요? 선배는 안 하셨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책을 읽어가지고 그 저자가 했던 책을 본 느낌이나 이런 것도 간접 경험이겠죠. 영화를 봤다거나. 저도 아직 오징어 게임을 다 보진 못했는데 오징어 게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만약에 내가 요새 뭐 어땠다 그런 것들을 뭐 현재, 미래, 과거 이런 시점을 같이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풍부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현실과 연결을 시켜보자. 지금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봤다 그러면은 내 현실과 연결시켰을 때 내가 오징어 게임에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정재의 모습이 현재 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글감이 찾았다 하면은 그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정재가 되게 어땠는데 그내 현실은 이렇다. 뭐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김상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드시지만 육아하면서 그런 이제 내 현실이 지금 육아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담백하게 쓰는 것도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경험은 세부적인 묘사를 하자. 느낌은 그대로 쓰지 말고 감성적인 묘사를 바꿔보자. 시제 개념을 써가지고 경험을 넣어보자. 지금의 내 현실과 연결시켜서 공감 가도록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자. 이게 어떻게 쓰자고 하는 제가 말씀하신 키워드예요.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감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감에 닿는 모든 것을 한번 써보자. 시각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모든 걸 쓰자는 거고 후각은 냄새, 미각은 모든 음식과 말은 뭐 훌륭한 소리야. 맛이래 맛. 청각은 어때요? 들리는 거. 촉각은 어때요? 만져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감 글쓰기 중에 어떤 글이
가장 쓰기가 쉬울 거야. 한번 이 5개 중에 한번 선배님 생각나셔. 난 이 5개 중에서 나는 뭐 시각적인 글을 잘 쓸 수 있었다. 촉각적인 글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시각 좋습니다. 또 시각, 시각, 촉각, 시각. 청각도 계시네요. 청각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시각과 촉각이 많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관찰하는 거하고 만져지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쓰는데 윤재 선생님은 청각이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음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신 분도 아시죠? 제가 그 오감 글쓰기가 좀 감성적인 글쓰기고 사실은 예전에 싸이월드 많이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남기는 글들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막 이불킥 하고 싶은 글들. 내가 이런 걸 왜 썼을까? 아, 당장 지우고 싶다. 이미 조회수는 막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워봐야 후회만 보여. 그죠? 야,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이걸 왜 썼을까? 항상 그런 글들이 이 오감 글쓰기입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오감 글쓰기를 자주 하면은 글쓰기 실력이 확 늘어요. 제가 보니까 싸이월드들 오감 글쓰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는 작년에 쓴 글인데 바람이라는 주제로 한번 써본 겁니다. 제가 오감 글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태국의 지하철까지 내려 걸어간다. 15년도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 이제 겨울로 들은 초이다. 바람도 차갑다. 이게 뭐예요? 차가우니까 촉각이죠. 촉각. 오늘은 비까지 와서 더 추운 느낌이다. 촉각이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기분을 상쾌하다. 상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만져지는 거니까 촉각일 수도 있고 후각일 수도 있죠. 상쾌한 냄새가 나는 거니까. 후각과 촉각을 쓴 거예요. 바람이 얼굴에 확 할 때 눈을 감고 느껴본다. 바람은 보이지가 않죠. 바람은 보이지가 않지만 바람을 맞으면서 제가 다른 대상이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죠. 빗속으로 휘하는 바람 소리가 또 뚜렷하게 들린다. 청각적인 글이죠. 청각. 휘 들어가는. 이렇게 오감 글쓰기를 쓰면서 느끼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센치해집니다. 감성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미 지나간 또 뭐 새로운 바람을 맞는다. 또 인생처럼 잔잔한 바람도 있고 이런 글들로 갑자기 싹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오감을 갖고 쓰고 그거 느낀 그대로 선배님들이 주제를 갖고 결론을 내면은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되게 잘 되거든요. 시각적인 게 관찰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오감 글쓰기를 한번 많이 시도를 해봐라. 묘사가 확실히 탁월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오감 글쓰기는요.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다. 문장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문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써라. 짧게 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짧게 쓰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쭉 길게 생각나는 대로 쭉 쓰세요. 긴 문장으로. 근데 문장이 선배님들이 문장이 길어지면 어떨지 아세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기가 어려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은 2줄을 넘기지 마세요. 한 문장은 2줄을 넘기지 마시고 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짧게 쓰는 연습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했다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쓰시는 거를 뭐뭐 하고 뭐뭐 했고 뭐뭐 하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다 이거를 3개로 줄이는 거예요. 3개로. 3개로.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글은 계속 문장은 2줄 넘기지 말고 2줄 넘겼더라도 나중에 태고하실 때 다 짧게 고치세요. 다 빼는 게 중요해요. 글은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게 더 중요하다.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써라. 문장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쓰고 쉽게 쓰는 연습을 하셔라. 아시겠죠? 이건 반드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단문으로 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장문으로 쓰지 말고 단문으로 써라. 긴 장, 짧은 장. 한문 다 아시죠? 한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짧게 쓰자.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도 쉽게 쓰자라는 거예요. 내용도. 내용을 왜 쉽게 써야 되냐면 선배님들 자식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박경 선배님은 또 이제 뭐 손자 손녀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제 큰딸이 지금 12살이거든요. 제 딸한테 제가 쓴 글을 보여주고 이해가 되냐? 이게 가면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쉽게 쓴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몰라요. 근데 읽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 사이에 그 글을 읽었을 때 아, 이 글은 이렇게 쓴 거 맞죠? 근데 그 의미는 잘 몰라도 그렇게 이해가 갈 정도로 쉽게 써야 된다는 걸 책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글을 쓰시고 나서 고치실 때 문장을 짧게 쓰고 내용도 나만 알고 있는 지시어를 쓰지 않았는지 그런 건 다 풀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라, 문장을. 내용을 쉽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책 쓰기, 글 쓰기 다 통용되기 때문에. 이제 가볼게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좀 가볼게요. 좀 피곤하시죠?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자. 글쓰기를 가장 먼저 주제로 받으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글쓰기로 들어간 첫 번째 문입니다. 선배님들이 40년, 적어도 5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이래도 내년이면 45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뭐 일단 40년이 지나면은 30년, 40년 살았으면 어떻게든 자기만의 그런 뭐죠? 가치관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성인이 됐다는 거는 이미 내가 가진 성향이나 이런 거는 다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고,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내 꿈이 뭔지.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주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직업관이나 꿈에 대한 뭐 이런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해서 답을 찾으세요. 그 답을 키워드로 적어보세요. 단어를 적든 한 문장을 적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세요, 일단. 그걸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적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주제가 줬으면은 행복에 대한 내 가치관이 어떤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쓰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라. 두 번째,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하고 낙서하고 적어보자.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생각이 나는지 꾸미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낙서하듯이. 그래서 초고는 쓰실 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이제는. 글은 생각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상이야, 상. 마음심, 심상을 떠오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 게 글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질문하고 답을 찾으셨으니까. 꾸미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내 마음에 낙서하듯이. 그래서 초고는 어떻다? 처음부터 양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어요. 초고는 쓰레기다. 양을 채우는데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상 속의 영을 더해보자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앞에 1, 2번하고 같이 연관이 시켜보면은 상상력이 더하면은 생각이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만약에 아까 그런 답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못했던 것들이 있거나 뭐 하고 싶었던 그런 주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못 해봤다 그러면은 상상력을 더해서 떠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스스로 저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사고력이 늘어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새 여행 잘 못 가시잖아요. 가고 싶은 곳 옛날에 갔던데 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소설 속의 어떤 장소, 가상성 공간 있잖아요.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공간에 가고 싶어요. 트럼프처럼 생긴 애들도 그 병사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것들을 갖고 한번 선배님들이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찰하면서 쓰고 또 쓰면서 관찰해보자. 관찰하면서 쓰고 또 쓰면서 관찰해보자. 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글로 옮겨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에서 보는 것들. 그래서 글을 쓰면 선배님들 보면은 주위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글감이 돼가지고 이제 막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삶은 어떤 모습인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글로 옮겨 보시는 거예요.
글쓰는 글쓰기가 뭐 잘 쓰는 법은 진짜 방법은 없지만 이런 관찰하면서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한참 쳐다보다가 그쪽 커플하고도 이렇게 막 왜 자주 쳐다보냐고 그렇게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늘 그냥 제 주위에 보는 것들이 다 글감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선배님들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눈에 보이는 사물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인드맵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어요. 리스트를. 이거는 꼭 해보시는데 이게 가장 실수도 있어요. 제가 글쓰기 5줄밖에 못 썼던 제가 한 장 실수했어도 방법이거든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시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대상을 정해놓고 떠오른 여러 가지를 연상한 다음에 그거를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갖고 살을 붙이면은 글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만약에 마인드맵을 썼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글을 썼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주제에 보면은 이제 선배님들 쓰고자 하는 세부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키워드들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뭐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라토닉 러브에서 정신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주제를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러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게 또 나오겠죠. 이렇게 파생된 것들이.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마인드맵이나 뭐 싱크와이즈나 손마인드맵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그러면 이 계속 내려가죠. 내려간 거 이걸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인데 남녀간의 사랑이다. 그다음 남녀간의 사랑에서 뭐 설렘이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뭐 나를 대입시키든지 아니면 사랑은 설레임이다. 이런 거를 문장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갖고 쭉 묘사를 하는 거 길게. 왜 설렘일까?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사는 게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첫 번째. 그리고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마인드맵이 아니라 이제 그냥 표를 만들어서 내가 학업을 계속할까 일을 계속할까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줬을 때 학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 이걸 계속 쓰시는 거 키워드를. 자유시간이 없어진다. 뭐 대입적인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드는 거 이렇게 키워드 쓴 걸 갖고 그럼 문장이 많아지겠죠. 뭐 학업을 계속하면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런 걸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 하나 더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쭉 길게 왜 내가 그럼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두 문장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글이 길어진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현빈들한테 리스트를 작성하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글을 길게 써보셔라.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글쓰기 스킬을 계속 늘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거죠.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새롭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자?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었죠. 인생에서 이미 결정났던 일들, 어린 시절의 꿈들, 친구의 우정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런 경험담을 갖고 와서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상력을 더해서 붙이다 보면은 그게 글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일곱 번째는 이거는 편지 형식의 글이에요. 아까 영혼의 대화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나와 대화하는 형식의 글도 적어보는데 이거는 내 자신과 한번 대화하는 거를 따옴표로 이렇게 한번 적어도 되고 편지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감성적인 글을 쓸 때 가장 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나와 대화하는 형식의 글을 써보는 것도.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진 않겠지만 제가 그 나중에 그 닥치고 쓰기 주제 중에 20년 뒤에 나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이런 주제가 있어요. 미리 써보신 분 계시지만 그런 글을 쓰실 때 나를 좀 다듬어주는 그런 글을 좀 쓰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아까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랑 이것도 가장 선배님들이 글을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 하나의 단어를 갖고 주제를 확장시켜 보세요. B라는 주제로 장점, 단점을 나열해가지고
비가 오면 뭐가 좋다. 비가 오면은 뭐 센치해진다. 난 비가 오면 싫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은 비라는 글 하나 가지고 주제 하나 가지고 10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가수 비도 있잖아요. 정지훈. 비가 싫다 뭐. 그죠? 한 번 더 보면은 자녀라는 주제를 썼을 때 기억과 상상력을 더해서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라는 키워드로 자녀의 공부와 성적에 대한 글을 하나 쓸 수도 있고 또 자녀의 건강이라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자녀의 이성 문제라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미치겠습니다. 15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선배님들도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실 때 다 있으셨어요.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 불문, 10대 때는 다 그런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녀와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논문 하나 또 쓰겠죠. 부모와 자식이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한 키워드로 어떻다? 여러 가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제가 드리는 숙제는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그 만약에 주제를 드렸을 때 그거를 선배님들이 하나 더 주제를 만드셔서 한번 써보세요. 그 시간이 없다고 뭐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쓰셨으면 한 번만 더 써보셔라.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 주제를 떠올려서 한번 5분씩 글쓰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선생님들 앞에서 보면은 5분 딱 시계 재놓고 쓰라고 하거든요. 어떤 주제 주고. 그럼 이걸 왜 하냐 그러냐면 이거는 강제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글이 안 써질 때 그냥 앉아서 5분 동안 생각난 대로 막 쓰세요. 그 쓰면 되게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글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양을 채웠잖아요. 이거는 초고는 양을 채우기 위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다. 우리가 쓰는 초고 처음 쓰는 원고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다.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건 기억하세요. 글을 쓰는 허들이 있는 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쓰다가 말다가 한 줄 쓰다가 지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글은 어떻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시작했으면 지우지 말고 끝까지 써라.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글을 하나씩 완성시킬 수 있는 거는 일단 완성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고치기 때문에 글이 되는 거지 양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양을 채우는 거라는 게 일단은 완성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글을 쓰기 전 가장 쉬운 방법도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닥터스키 책 보셨겠지만 제일 쓰기 쉬운 거는 책의 인상 깊은 구절을 쓰고 제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구절 하나 쓰고 이 구절을 쓰고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대한 내 생각을 3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네 줄 쓰고 그 다음 5줄 써보세요. 그러면 남의 글 쓰고서 내 생각을 쓰면은 그게 가장 쉽게 글이 많이 늘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도 책을 냈잖아요. 독한소감 책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 구절 내 생각, 책 구절 내 생각. 이렇게도 책이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가장 듣기 쉬운 게 책의 인상 깊게 쓰고 내 생각을 적어보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험, 감정, 인용, 결론, 구성 방식을 쓴다.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것도 있지만 그 웬만한 시중에 나온 책이나 자기계발서, 에세이, 실용서를 꼭지마다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뭐든지 이 구성 요소가 경험, 감정, 결론으로 돼 있다. 경험, 감정, 결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썼던 내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쓰시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고 묘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지 기록을 하자. 세 번째로는 다른 책이나 매체에서 나온 명언이나 구절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하자. 그 결론. 거기서 통해서 고쳐야 할 방향들로 글을 끝마치자. 이
이거대로 쓰시면은 에세이든 자기계발이든 선배님이 쓰고자 하는 블로그 글이든 완벽하게 구성 요소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글은 구성 요소를 갖춰놓고 아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키워드를 작성한 다음에 살을 붙이면은 더 길게 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성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 글을 쓰신다. 블로그 글은 한글 A4로 글자 크기 10으로 해서 자간 크기 160으로 했을 때 한 장 정도면 딱 좋아요. 분량이. 그게 칼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4개로 분류를 하세요. 4분의 1씩. 그러면 첫 번째는 제일 위에는 내 경험을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험에서 느낀 내 감정을 쓰세요. 4분의 1은. 그 다음에 그 4분의 1에서는 어떤 책이나 어떤 비슷한 주제의 그런 가서 인용 같은 걸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핵심 주제를 쓰자. 독자를 위한. 이런 구성을 쓰시면은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 요거는 그냥 경험, 감정, 인용, 결론은 그냥 한번 외우시라는 게 그 얘기였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배님들이 갖고 계셨던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는 특정한 역사의 사건을 이용하자. 그래서 만약에 평화라는 글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얘기 다 하시잖아요. 나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이런 세계대전 같은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경험 그 글을. 그리고 옆에는 9.1 테러죠. 9.1 테러.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9.1 테러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뛰어내릴 때 가족들이한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어요? 미안했다, 사랑한다,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림. 있을 때 잘하자. 그런 글을 쓰실 때, 이런 9.1 테러 같은 이런 거를 딱 써놓고 이렇게 글을 쓰고 주제를 딱 해놓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용을 하자. 이것도 글을 쓰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네 번째로는 실용서나 선배님 노하우 글을 쓰실 때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강사분들이 책을 내실 때 강사분들이 가장 내가 강의가 있는데 책을 못 써.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강추하는 거예요. 일단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PT나 이렇게. 그거를 지금처럼 저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걸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영상과 녹음을 들으면서 한글로 계속 쳐보세요. 녹취록을 만드는 거예요. 녹취록을. 주제를 녹취록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고 책 쓰기 원고처럼 다시 계속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저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낸 책이 땅 묵히지 마라 책이에요. 제가 책을 내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강의를 하고 나서 책을 내요. 닥치고 글쓰기도 그랬고 독서법 지금 당시 책을 만나셔도 그랬고 이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원고로 옮긴 거예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이 녹음해서 말 듣고 말하듯이 써라라는 게 이 책이거든요.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 선생님 쓴 말하듯이 쓰란가 뭐 그 책에도 이런 방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을 추천을 해본다. 말로 녹음하고 다시 들으면서 써보자. 다섯 번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필사 많이 하시잖아요. 필사는 왜 하세요? 저는요, 이제 물어봤어요. 필사 왜 하시냐? 저는요, 좋은 문장을 모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써요. 근데 왜 모으시는데요? 그냥 모으는 게 좋아요. 수지만 하실 거예요. 수지만 하지 말고 써먹어야죠. 좋은 문장 뭐라고 했어요? 좋은 문장을 갖다가 내 문장에다 치환시켜라 했었죠. 필사하는 문장을 모방해가지고 내 그 글에다가 치환시켜가지고 하면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필사를 하시되 그 필사 문장을 내 글을 쓸 때 사용을 하자. 그게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 쓰기 전에 마음을 바로 하자. 기술이 아닌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타인을 대한 태도. 우리는 어떻게 쓰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대할 때 좋은 글을 쓰자라는 거예요. 뭐 김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만약에 나쁜 글을 쓰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욕하고 남들 욕하고 싶으면 그냥 일기장만 쓰세요. 하지만 글 쓰기 전에 마음가짐은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글을 쓰자. 그래서 요렇게 글을 쓰기 전에 요런 생각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한테 따뜻하고 공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태도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글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감을 찾는 방법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글감 찾으실 때 내가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칼럼, 일상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방법 한번 더 공유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출퇴근길 할 때 이게 노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떠오른 영감이나 글감 같은 거를 바로 기록을 해요. 글감 노트에다가. 그때 글 쓰지를 않으면은 그때 제가 느낌이나 생각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수첩을 다시 펴고 메모를 보면서 책 원고는 이제 그런 것도 구상을 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보면은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글을 쓰자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그만 노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뭐 노션이나 우리 뭐 소라 선배님 같은 노션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션인지 뭐 아니면은 뭐 전 트랜스노를 많이 쓰거든요. 트랜스노를 쓰든지 뭐 원노트를 쓰든지 그런 데다가 한 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글을 쓰자고 했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채팅창에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한번 쳐보세요.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나오다면 계속 메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건 글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 주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그 주제에 대한 칼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만약에 뭐 그거를 못 썼다 한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글감을 찾고 싶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천호 선배님 그 글감을 되게 좋네요. 그건 시에 관련된 걸 한번 써보고 싶다면 시 칼럼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오늘. 시에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시에 관련된 뭐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뭐 칼럼이니까 시에 대한 거는 별로 없네요. 글쓰기를 한번 쳐볼까요? 그 주제를 이렇게 쳐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칼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칼럼. 유영만 작가님 유명하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쭉 봐요, 이렇게.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이런, 괜찮네? 그럼 인공지능 소설 작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인공지능과 글쓰기를 한번 써볼까? 그럼 쭉 이렇게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고 나면은, 여기서 이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분이 썼던, 어떻게 썼는지 보고, 이분이 썼던 게 자기 경험을 내 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짜깁기를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글감을 찾아요. 떠오르는 거나 아니면은 남이 쓴 거를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밖에 나가서 사진을 계속 찍는데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한참 이렇게 그 사진 찍은 거를 옮겨가지고 본대요. 그럼 사진 중에 하나에서 딱 보다가 글감이 떠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글을 쓴대요. 그래서 글감을 찾는 방법들은 많은데 전 선배님들도 한번 글감을 찾는 자기만의 방식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이 잘 되는 글인, 좀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공감이 잘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공감이 잘 될 것 같다면 1번, 아닐 것 같다면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채팅창에 2번. 왜 다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죠? 그냥 1번이라 하셔도 되잖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예. 제가 그 얘기하니까 1번이라고 지금 쓰시는 분들, 우리 박혜경 선배님, 저 K, 제가 말했다고 갑자기 태세 전환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갑자기 또 이렇게 2번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감 가는 글을 쓰는 법은 딱 이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역지사지로 제가 쓴 글을 봤을 때, 윤유삼이나 우리 선배님 봤을 때,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지. 이런 한마디만 나올 수 있으면. 근데 그게 뭐다? 슬프거나, 같이 감동을 받거나, 같이 정보성을 받고 내가 이랬구나. 아니면 같이 놀라거나, 같이 웃거나, 아니면 같이 흥미가 있거나. 맞아, 그랬었지. 이 한마디가 공감이 간다라는 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